써니와 시대성 그 2강에서는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써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1강 때 예고했듯 그 써니의 시대성과 연관해서 아주 재미난 감독의 그 답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980년대 하면 지금 당장 바로 떠오르는 10가지만 말해달라. 그러자 강유철 감독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사실은 써니를 이해하는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듀란입니다. 물론 영화에는 듀란 음악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뭐 신디 로퍼라든지 뭐 다른 가수들의 음악이 나오지만은 듀란 정말 대단했었죠. 또 F.R. 데이비드, 핑크 플로이드. 자, 여러분 듀란 F.R. 데이비드, 핑크 플로이드는 지금도 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선보이는 그 그룹들입니다만, 가수들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유튜브 들어가서 쳐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바로 확인할 수 겁니다. 이 노래, 그 노래를 부른 그런 가수들인데 이 듀란 F.R. 데이비드, 핑크 플로이드 외에 라디오, 로터리 방식 TV, 유치함, 컬러풀, 브로마이드, 자장면,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10가지를 1980년대 하면 바로 떠오르는 10가지로 감독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이 답변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한번 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써니에 다가가는, 또 그 강영철 영화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들이겠구나. 특히 저는 여기서 유치함이라는 이 말, 이 키워드에 특별히 주목하게 됐는데, 결국에 써니의 유치함은 감독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써니는 재밌지만 일부러 세련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그런 의도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일부러 촌스럽게 하려고 기를 썼다라는 것이 연출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 일부러 시간적 일치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로 감독은 유치함을 80년대에 다가가는 키워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바로 확인될 겁니다. 브로마이드, 사실 브로마이드는 지금도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면 그 팬들은 브로마이드를 집에다 걸어놓곤 하니까요. 80년대에는 그러나 브로마이드의 시대였다라는 것. 또 대통령, 물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넘버원 대통령 이미지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80년대에 바로 떠오르는 10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로 대통령을 떠올리는 강영철 감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또 노태우로 대표되는 그 시대는 대통령이 TV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답을 감독이 했을 겁니다. 뭐냐면 땡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뉴스에 첫머리를 장식한 게 대통령이곤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과거를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 강의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이 10가지 이 키워드 내지는 화두는 강영철 감독과 써니를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 무엇이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써니의 음악 속으로 나아가서 영화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써니의 가장 핵심적인 으뜸
미덕은 음악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스토리죠, 배우 좋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음악 연출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700만이 넘는 이런 대박 터뜨린 거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음악들 몇몇 음악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영화 제목이면서 칠공주 멤버들의 주제곡처럼 사용되죠. 보니엠, 80년대에 아주 선풍적인 끌었던 보니엠의 써니를 비롯해서 영화를 열고 닫는 턱 앤 패티 부부의 타임 애프터 타임. 턱 앤 패티는, 턱은 그 남편의 이름이고요. 패티는 부인의 이름인데 남편은 기타를 칩니다. 백인입니다. 그리고 패티는 흑인,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유색 인종입니다. 그리고 보컬이죠. 이 턱 앤 패티가 이 타임 투 타임을 1986년 바로 그 시점에 그 리메이크를 하는데, 바로 신디 러퍼가 1984년인가요? 그 불러서 히트시켰던 그 곡을 리메이크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디 러퍼보다 훨씬 그 훌륭한 해석이지 않나 싶고, 이 신디 러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을 쓰지 않고 이 턱 앤 패티의 타임 애프터 타임을 쓴 것은 아주 결정적인 선택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중년이 된 남이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영화에 처음 울려 퍼지는 음악이 바로 턱 앤 패티의 타임 애프터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그 하추나, 극중 하추나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7멤버 중 마지막에 나타나는 한 명을 제외한 6명이 부르는 써니 이후에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Time After Time이 흘러나옵니다. 제목은 써니지만 이 영화에서 더 중요한 음악은 영화를 열고 닫는 Time After Time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Time After Time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주인공 나미의 러브송에 해당하죠. 리처드 샌더슨의 Reality. 이거는 라붐에서도 나왔었죠. 또 1980년대에 마돈나, 1980년대의 마돈나이자 80년대의 레이디 가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신디 러퍼의 Girl Just Wanna Have Fun. Girl Just Wanna Have Fun.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Girls이라는 복수 형태를 쓸 수 있고, Girl Just Want to Have Fun에서 단수 형태를 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목이 다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Girl Just Wanna Have Fun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 Girl Just Wanna Have Fun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당시 나이트클럽과 롤러스케이트를 탔던 롤러장의 최고 인기곡이었던 댄스 그룹 조이, 터치 바이 터치 등 그런 인기 팝송만이 아니죠. 나미의 빙글빙글, 또 조덕배의 꿈에. 조덕배의 꿈에는 참 나미가 딸의 교복을 입고서 이 방 청소를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데, 참 이 장면 제가 볼 때 가장 좋아하는 이 써니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조덕배의 꿈은 정말 히트곡인데 그 곡 들으면서 야, 이렇게 진짜 감칠맛 나는 좋은 곡이 있었나,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조덕배의 꿈에 정말 멋지죠. 이렇게 1980년대를 수놓았던 우리 가요들도 많이 등장해서 영화 올드 팬들에겐 다름 아닌 나가수, 나는 가수다 위에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요즘에 10대, 20대, 또 30대의 젊은 팬들에겐 뭐 위대한 탄생이라든지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또 뭐 K-팝이라든지 K-팝 스타라든지 등등 크디 큰 감흥을 선사하는 데 성공하죠. 따라서 저는 써니 성공의 1등 공신이 탁월한 음악 효과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개는 이 써니를 보시면서 저 못지않게 저 이상으로 음악을 즐겼을 거라 보고 여러분이 80년대 이 음악들을 찾아서 적어도 다시 한번 즐겼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조덕보의 꿈에도 들어보고 뭐 남이의 빙글빙글은 뭐 심심치 않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옵니다만은 뭐 빙글빙글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 팝송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은 더 훌륭한 영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이렇게 걸출한 음악 연출의 그 공로는 그 음악 감독에게 당연히 돌아야 되겠죠. 음악 감독 김준석 음악 감독입니다. 싱글즈, 권칠행 감독의 싱글즈, 그리고 유화 감독의 쌍화전, 그리고 바로 강철 감독의 과속 스캔들까지 맡아 했습니다. 당연히 음악 감독한테 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영화의 이 선곡의 대부분을 강철 감독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강철 감독이 이 곡을 직접 다 골랐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 써니를 보면서 음악 감독과 이 감독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정말 훌륭한 조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이 그만큼 감독이 이렇게 음악의 조예가 깊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만 아니라 많은 감독들이 영화가 이미지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음악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바로 강영철 감독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이미지 꼭 우선이어야 된다는 맹목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대중 영화가 요구하는 수준급 음악 연출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이 땅의 수많은 숱한 여느 감독들과 달리 이 강영철 감독은 음악 감독과의 긴밀한 상의와 협력으로 아주 탁월한 음악 효과를 현실화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감독은 남다른 음악적 안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찬욱 감독이나 김죽 감독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음악적 안목은 뭐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감독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면에서는 대중적인 감각에서는 강철 감독이 앞서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음악적 감각에서 강영철 감독만큼 뛰어난 그런 이런 감독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강영철 감독의 그런 남다른 음악적 안목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터뷰에서 밝혔듯 이 영화에 나오는 1980년대 팝송과 가요를 대부분 감독이 직접 선택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걸 좋아했다.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남들 동요 들을 때 나는 팝과 락을 들었다. LP가 많았다. 어머니는 저 들으라고 또리 장군 황금박쥐 OST를 사주셨는데 나는 비틀즈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뭐 비틀즈는 음악 역사, 영화 역사에서도 뭐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 중요성이 하도 커서 그 정말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영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룹 중 하나인데 이 어린 나이에 비틀즈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내 나이보다 윗세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다. 자, 이것이 바로 1974년생 감독이 1968년생 누나들의 그 고등학교 시절을 그리게 된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영철 감독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팝송은 미리 선곡하고 작품을 시작한 것이다. 음악이 먼저 있고 장면은 나중에 만든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감독은 대부분 장면을 만들고 음악을 선택하는 걸로 흔히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강영철 감독은 음악을 먼저 골라서 먼저 음악을 있게 하고 장면을 나중에 만들었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니 써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음악에 빠져든 것처럼 바로 강영철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음악에 빠져서 자기가 80년대 좋아했던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런 음악들을 우리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 공유가 성공을 거둔 거죠. 결국에 음악을 통해서 오늘날의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 공감대라는 이 시대성, 써니의 주목할 만한 시대성이죠. 자, 여러분 2010년대와 2010년대 아니 21세기와 20세기 결정 차이는 뭡니까? 20세기는 전문가의 시대고 개인이 잘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개인만 잘나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감지수, 공감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강영철 감독은 바로 공감이라는 것을 던졌고 그 공감이 관객들에게 감독이 기대한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런 대박을 터뜨려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공감 없는 문학, 공감 없는 음악, 공감 없는 영화, 공감 없는 무용, 자, 공감 없는 미술, 요즘은 더 이상 그런 의미 내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공감의 다른 편은 뭐겠습니까?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 자, 공감과 이 소통의 문제는 이 수업 내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감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댄스 그룹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나 턱 앤 패티의 타임 애프터 타임도 대본에 미리 써놓은 것이었다. 저 진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인터뷰, 이 인터뷰를 끌어낸 기자 자체가 고경석 기자라고 사실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 전문 기자인데요. 질문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이 감독의 답변도 예사롭지 않았는데 아까 소개한 1980년대를 하면 떠오르는 10가지 화두, 이미지 이것과 이 음악에 대한 감독의 답변은 정말 써니를 이해하는 결정적 단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영화를 감상하고 평가할 때 감독의 인터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느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감독의 인터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이미 프로이트 이후에 입증됐듯 감독의 인터뷰가 100% 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과장과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과 진실을 주장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얘의 작가론, 작가주의는 일찌감치 공격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변형된 작가론이 상업화돼서 통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감독의 인터뷰는 그 영화 텍스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접근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강형철 감독은 증거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인상적이고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 점에서 아주 강형철 감독 주목할 만한 그러한 감독이지 않나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야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음악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 내러티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대부분의 제작사나 투자자는 음악에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로 과속 스캔들의 흥행 덕분에 이 써니에는 꽤 큰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썼나 기자가 물었더니 약 1억, 정확하게 모르지만 1억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자, 1억이면 결코 적은 돈 아니죠. 대부분의 그 제작자나 투자자는 정말 음악 작업에, 음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대중영화의
반은 사실 음악입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대중영화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써느냐가 결국에 성공의 반을 차지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돈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서 좋은 곡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곡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곡들을 적절한 곳에 적합한 곳에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써니의 개가는 음악 선곡의 또 음악 배치의 개가라고 주장하고 평가하는 그런 평론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 점에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그저 백그라운드로 이 써니의 음악을 그저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 감히 충고합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내러티브의 일부이고 인물들의 캐릭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정체성을 지어줍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그저 한편의 OST를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써니에서의 영화 음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중영화에서의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에서의 사운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대사를 포함한 보컬. 왜 제가 보컬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물론 제가 이거는 뭐 어느 책에서 참고한 겁니다만은 대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벙어리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농악 캐릭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동물 캐릭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사가 아닌 그런 발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또 보컬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음악이죠. 저는 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운드에서. 그리고 또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음향 효과죠. 다양한 효과음들. 여러분 효과음 없이 영화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안 해서 그렇죠. 또는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일런스의 순간, 묵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보고 듣는 겁니다. 읽는 거기도 하지만 읽기 전에 보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가에서 사운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대사 들어야 되고 보컬 들어야 됩니다. 음악 말할 필요 없습니다. 효과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음도 들어야 됩니다. 묵음을 듣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사일런스의 순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영화에서 사일런스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경우 무엇보다 이 사운드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 침묵에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서는 신하원 캐릭터가 벙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 침묵의 그 사일런스의 그 순간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일런스의 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띱니다. 복수는 나의 것은 꼼꼼하게 보고 듣고 읽어야 되는 걸작 텍스트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박찬욱 감독은 인터뷰에서 박쥐를 제일 좋아한다고 밝혔는데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올드보이보다도 복수는 나의 것을 더 좋아하는데 복수는 나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을 감상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사운드에 기울이셔야 되신다는 것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 영화 음악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작입니다. 스코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이 이제 선곡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창작이 더 힘들겠죠. 여러분이 보신 대부분의 영화들 중에 특히 한국 영화들 중에 인기곡들 보면은 창작곡보다는 선곡된 곡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창작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이유는 기존에 히트를 한 그런 곡만큼 좋은 창작을 해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기를 끈 곡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그러한 영화적 욕구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창작 쪽보다는 선곡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물론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 그 차원에서 그러기도 하겠죠. 왜냐? 창작이 아무래도 선곡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선곡은 저작료만 내면 되지만은 창작곡은 작곡료와 저작곡료를 다 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창작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영화 음악에서 창작 음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음악비에 배정되는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그러니까 현저히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럴 때 우리 영화 음악의 어떤 수준도 결정적으로 제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영화 음악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아마 엔니오 모리코네를 떠올리실 겁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영화 음악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작곡가고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1961년부터 영화 음악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여러 공연 음악과 5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몇 개만 말씀드리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황해의 무법자라든지 성향의 무법자 등 이런 시리즈물, 즉 스파게티 웨스턴의 대표작들이죠. 그리고 미션 시네마 천국. 자, 지금도 뭐 넬라 판타지아를 통해서, 남자작을 통해서 이제 미션의 그 주제곡 중 하나가 가브리엘스 오보에가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널리 뭐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또 연주되고 있습니다만은 미션, 그렇죠?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들어서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선을 받은 영화인데, 또 시네마 파라디죠, 시네마 천국.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시네마 천국 이 주제 음악은 지금도 심심찮게 듣죠. 자, 이 애니어 모르케는 세계적으로 약 5천만 장, 국내에서는 약 200만 장의 앨범이 팔렸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 5번 아카데미 음악상에 노미네이션 후보 지명됐는데, 참 재미롭게도요, 또는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수상 못했답니다. 골든글로브는 탔는데요. 2007년에 아카데미상 평생 공로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자료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작 및 수상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편의 영화를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그 테렌스 멜릭 감독의 천국의 나날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2011년이죠.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테렌스 멜릭 감독이 그 1970년대 후반 만들어낸 대표작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그 여기서 나오는 메인 선율이 바로 칸네 영화제의 그 유명한 테마송이고 로고송입니다. 칸네 영화제를 가면은 항상 영화 시작 전에 그 칸네 영화제 그 월계수 로고가 올라가면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이 음악이 테렌스 멜릭의 천국의 나날들에 쓰였던 OS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이 천국의 나날들 찾아보시고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시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칸네 영화제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서 그 울려 퍼지는 그 선율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의 나날들 칸네 영화제에 초청도 됐었습니다만은, 테렌스 멜릭 감독이 이 영화에 쓰였던 음악이 그렇게 칸네 영화제에 쓰였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네. 또 영화 음악 하면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외국의 감독이 이제 페드로 알모도바르인데, 제가 그 그녀에게를 선보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녀에게의 그
30분대에 나오는 그 쿠쿠루쿠쿠 팔로마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영화 음악입니다. 여러분, 이 페드로 알모도바는 특히 음악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감독인데 본인이 직접 락 밴드를 했었고 또 노래도 불렀어, 보컬도 했었고 악기도 연주하고 한다고 하더군요. 음악적 조예가 깊죠. 그래서 페드로 알모도바로 영화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음악의 정서적인 울림에 깊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페드로 알모도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도발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 스토리를 영화하곤 하는데 바로 그러한 스토리의 그 도발성을 음악의 서정성으로 상쇄시키고 보완하는 이러한 대입법적 연출을 하는 감독입니다. 그런 점에서 페드로 알모도바의 음악 그 연출에 귀를 기울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더 재밌는 영화 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와 연관해서 음악 하면은 딱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뭡니까? 원스죠, 원스.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2007년 9월에 개봉해서 독립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큰 성을 거두면서 이게 화제가 됐었죠.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요.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감독들과 달리 이 존 카니 감독은 원스에서 음악을 통해서 뭉치는 두 남녀의 그 멜로 라인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영화의 그 주제곡을 두 사람이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관객으로 하여금 그 음악을 즐기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단지 배경, 단지 이펙트로서만이 아니라 그 음악에도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존재감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영화 팬들의 경우 바로 원스에 나오는 그 음악 한 곡, 그 특히 그 인물들이 부르는 그 음악 한 곡에 깊이 매혹돼서 그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매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이 매혹으로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영화에서 매혹의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짚겠습니다만은 영화에는 이렇듯 음악적 매혹만으로도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써니가 보여줬고 원스도 보여줬죠. 저는 확신합니다. 원스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감독들이 음악 연출에 좀 더 공을 들인 것이 들였다고요. 물론 그 전부터 음악에는 그 세심한 공을 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국 영화 음악과 연관해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연관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작품이 다름 아닌 장효영 감독의 접속일 텐데요. 한국 OST의 기념뮤직 사례일 겁니다. 한석규, 전도연 씨의 연기도 좋았죠. 특히 전도연 씨는 이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이자 여스타로 그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주어지게 되죠. 전도연 씨의 연기, 한석규 씨는 이때 또 전성기 시절이었고요. 1997년대 접속, 97년도에 접속, 뭐 또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 그리고 98년도에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등등 97, 8년 1년의 영화들을 통해서 한석규의 시대를 펼치죠. 그런 점에서 접속은 아주 중요한 영화인데 이 접속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여기에 쓰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두 곡입니다. All Lovers Concerto와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였죠. 여러분,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은 Lovers Concerto나 Pale Blue Eyes 이 자체도 좋지만은 이 곡들이 영화의 어떤 맥락 속에서 절묘하게 위치 지어지면서, 즉 배치가 절묘하게 되면서 기가 막힌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여러분 아세요? 이 영화를 음악 감독인 조용욱 씨는 작곡을 못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개인적 친구입니다. 그런데 접속 이
OST로 제가 알기로 그 로열티를 받은 걸로 아는데 OST 한 장당 500원인가 받았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수억 벌었다고 하더군요. 자, 영화 선곡을 잘해서 감독 못지않은 수억을 벌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영화가 바로 접속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감독들이 제2의 접속, 제3의 접속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은 별로 못 들었는데 영화는 그 음악을 잘 활용해서 접속의 몇 배 흥행 성공을 이뤄낸 그런 예들이 그 뒤에 나오죠. 자, 쉬리는 어떨까요? 쉬리도 그중 하나일 거예요. 1999년 강재호 감독의 쉬리. 거기에는 When I Dream이라는 영화가 그 노래가 주제곡으로 쓰이는데 When I Dream 자체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인상적인 음악은 아니었는데 이 영화가 내러티브와 말물리면서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낸 것 사실이죠. 또 살인의 추억은 음악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쇄살인 모티브와 맞물리면서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가 또 큰 인기를 끌었죠. 살인의 추억은 제가 7차 시대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음악 문제가 아니고 시대성을 와 연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음악과 연관해서는 살인의 추억,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보내서 한번 음악을 또 경청하시면서 살인의 추억을 감상해보는 맛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부분은 그 창작곡이라기보다는 그 선곡인데 대한민국 영화 음악 OST와 연관해서 창작곡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영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뭘까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2008년에 선보여서 흥행, 비평, 양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대성공을 거둔 영화이죠. 2004년에 칸네 영화제에 초청받아 경쟁 부분에서 선보이면서 심사위원 대상이라는 큰 상을 거머쥐었고 한국 영화가 언제 칸 황금종려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올드보이의 심사위원 대상이 가장 큰 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화 음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그 세 곡이 나오는데 한 곡은 기존에 작곡된 곡을 쓴 거지만 두 곡은 이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 그 두 곡이 뭐냐면 바로 올드보이, 더 올드보이 대수 테마, 또 하나는 유지태가 분한 우진 테마, Cries and Whispers라는 곡, 이 두 곡이 창작곡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곡은 칼라리능에도 많이 등장했었죠. 곡은 미도 테마로 쓰인 The Last Waltz라는 곡입니다. 외국곡 아닙니다. 제목이 The Last Waltz지만 심현정 씨라는 음악가가 작곡한 곡인데 이 세 곡은 음악적 가치도 뛰어나고 영화가 어떻게 영화 내러티브와 연관해서 기가 막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 전에 선보였던 영화가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음악이 올드보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브 프로젝트를 동원해서 음악을 효과로 씁니다. 우리가 아는 멜로디를 차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펙트로서. 그래서 마치 괴성을 지르듯 신음하듯 음악을 씁니다. 그래서 그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죠. 그 내용도 그 스토리도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도발적인데 음악마저 그렇게 쓰니까 관객들은 보기가 버거웠죠. 그래서 송강호가 나오고 신하균이 나오고 배두나가 나오고 제2의 공동경비구역에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임에도 그 영화는 전국에서 30만도 못 드는 흥행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과 정반대 음악 효과를 써서 큰 성공을 거둬낸 영화가 올드보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올드보이는 그 뭐 낙지 먹는 장면도 충격적 장면이 많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지만 이 음악을 들으면서는 아마 깊이 빠져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 음악 제가 자료 제시할 테니까 반드시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 한국의 영화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김용하 감독의 두 번째 영화죠. 미녀는 괴로워입니다. 자, 미녀는 괴로워에서 김하중이 마리아를 부르죠. 자, 마리아 그 전에도 히트했습니다만은 이 미녀는 괴로워 이후로 더 히트했죠. 김하중 씨가 직접 부른 마리아 아주 매력적이었죠. 여러분 이 음악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2008년도 과속 스캔들 강시영 감독이 박보영이라는 발군의 신인을 발견해서는 직접 박보영한테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정말 노래를 가수 뺨치게 하죠. 박보영의 그 노래들은 두세 곡을 부르지만은 어느 곡 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 박보영의 노래를 듣는 만으로도 사실은 이 과속 스캔들은 볼만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써니와 더불어 2011년도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박스오피스 1위작인 최종병기 활 역시 음악을 아주 효과적으로 쓴 예인데 이 최종병기 활의 음악 쓰는 것은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음악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종병기 활을 보시면서 음악을 만약에 기구로 들으셨더라면은 저의 지금 이런 진단에 100%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김만민 감독은 마치 헐리우드에서 OST를 만들듯이 음악을 연출합니다. 음악 감독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건 무슨 얘기냐? 영화가 음악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 감독들은 그 음악을 전면에 등장시키지 않고 후면에 배치시킬 때는 음악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경에 위치시킬 때 정도, 그러니까 전면과 후면 그 사이에 위치시킬 때 정도는 사운드 레벨이라든지 발륨을 약하게 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까는 정도에 그치는데 우리 김하민 감독은 후면까지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몇 대목에서 음악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음악을 배치시키면서 이야기와 음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그 영화의 몰입도를 배가시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최종병기 활의 흥행 성공 요인을 하나 짚어냈는데 제가 감독에게 이런 진단을 내렸더니 감독 역시 동의하면서 의도적으로 음악을 그렇게 연출했다라고 저한테 밝히더라고요. 여러분, 음악을 어떻게 쓰느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흥행의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음악을 아끼는 영화치고 흥행 성공한 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비대중 영화는 음악을 활용을 안 하곤 하는데 저는 비대중 영화들도 음악 활용을 통해서 관객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OST의 성공 및 배치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써니, 최종병기 활 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OST 창작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선곡에만 비중을 둘 경우 뮤지컬의 창작곡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좋은 음악가들이 영화 음악 작업에 참여해서 좋은 음악을 창작해내서 그 음악이 영화 음악에 쓰이고 그걸 통해서 영화의 질을 높이고 또 영화의 성공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카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률 씨. 전람회를 통해서 그 배출된 아주 주목할 만한 그 신인이었고 이제는 거물이 되어 있죠, 음악계에서. 그 김동률 씨가 사실은 버클리 음대에서 영화음악을 전공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2012년 3월에 개봉된 건축가개론, 2012년 3월 20일에 개봉된 이용주 감독의 건축가개론은 사실 김동률의 전람회 시절 그 첫 번째 앨범이었죠. 엑스비션 1의 한 곡이었던 기억의 습작이라는 음악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관통하고 이 영화를 매듭짓는 것은 다름 아닌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서동욱 씨까지 포함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입니다. 김동률 씨가 고등학교 때 작곡해놨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천재 뮤지션인 거죠. 자, 어떠세요? 한 곡의 음악이 이렇게 영화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재밌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음악의 중요성, 영화를 보실 때 잊지 마십시오. 그저 배경으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이 음악이 영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곰곰이 짚으십시오. 자, 그 연관해서 그 영화 감독이면서 팟칼럼니스트죠. 그리고 방송 진행자인 이무영 감독이 제가 고정지면으로 쓴 바로 그 이즘의 그 시네마앤 OST에서 그 밝힌 이무영 감독이 뽑은 영화의 명사기곡 10곡을 소개하면서 6차 시 써니와 시대성 강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저도 흥미진진해서 이 10곡을 다 짚어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 이 사이트 들어가서 반드시 이 아티클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한 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곡으로 뽑은 곡은 바로 미션을 만든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킬링 필드. 84년도 한국에서 선보이면서 그의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킬링 필드 중에 존 레논의 그 유명한 이매진입니다. 여러분, 이매진의 선율 기억하시죠? 그 가사, 정말 공산주의적 가사인데요. 그 가사 음미해 보시면서 이 존 레논의 이매진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2, 3위, 2위부터 10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 7주차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